네, 2023년 제4회 인강드림 온라인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찾는데요. 1항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그대로죠.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 알선하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설정에도 이전에도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었고, 담보물권 중에서도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에도 이전에도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알선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알선도 적법한 중개에 속한다는 거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성립은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유치권의 이전 알선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담보, 가등기라든가 환매권 같은 것들 다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법인이 아닌 자로서 영위하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중 하나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별도로 2조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자는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규정이 나오게 되는 것일 뿐이죠. 4항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6호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개정을 통해서 이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을 하는 경우에 미리 의뢰인에게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위반하면 중개보조원뿐만이 아니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에도 속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개정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34회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 높습니다. 5항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했어야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호칭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미가 구분되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를 말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까지 한 자를 칭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 동산질권 중개대상 될 수 없는 거죠. 어업재단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틀린 항목이 2가지나 있네요. 기억 골라내고, 그 다음 니은, 지상권의 설정 목적의 일필일부의 토지. 지상권은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죠. 거기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고요. 토지에 상속을 물었다면 중개할 수 없지만 상속된 토지는 중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대법원 판례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므로 이건 건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중개대상물 아니랍니다. 그 다음 영업성의 노하우 등 무형물의 가치 또는 집기, 비품 등 시설물에 대한 유형물의 가치를 일컬어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권리금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디귿도 정답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리을, 성토된 포락지 그랬는데 포락지는 영구히 사건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무토로 드러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토되었다도 사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필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음, 가압류된 토지, 사건의 대상이라면 가압류가 된 토지든 가처분이 된 토지든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지정된 장내의 건축물을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하죠.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로서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이 아닌 것들이 들어있는 항목은 기억과 디귿과 리을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지선다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가 쉽습니다. 그 4가지가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고 이 4가지 사항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주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할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된 판례 등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항.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한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할 수는 있죠. 14조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한 업무 중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는 거 있으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수반하여 부속하여 했어도 중개업을 했다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2항,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고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3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당시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은 건축법상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개설 등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사용 승인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자가 확보해야 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일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종전의 사무소를 폐쇄했으나 폐업 신고하지 않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종전의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폐쇄했어도 폐업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등록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에 속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합니까? 전자도 후자도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겠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등록이 취소가 되어야 비로소 등록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했으면 이거는 재개신고 의무 위반이죠. 재개신고 위반은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박스 내에 있는 지문을 OX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인데요. 먼저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르는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 3호에 따르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협동조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고 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니은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되니까 1명만 공인중개사라면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그 법인 등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도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디귿 임원 또는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리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격증 사본은 이제는 등록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제출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등록 신청받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를 통해 그들이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리을 틀렸고요. 그 다음 미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등록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제출하는 첨부서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XO, XX이니까요. XXO, XX는 5항이죠. 네, 5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를 찾습니다. 1항.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그랬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고 2년이 경과했다면 결격을 벗어났죠. 요거 올해 개정되었는데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은 결격에 속한다. 전에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이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개정으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되고 2년간 결격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2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은 결격과는 무관하죠. 유예가 결격이 되는 유예는 무슨 유예만?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면 이 자는 결격에 속하는 거죠. 원래 벌금형은 금고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유가 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어야 되고요. 선고받은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벌금형은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항.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었다면 막 결격을 벗어난 거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에 속하니까요. 5항.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임용된 임사원이라면 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그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사원이었던 자가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결격에 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1항.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는 거.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2항.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항.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를 명시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명시했다고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범위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항 서울시 성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의뢰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임야의 매각을 받고 거래계약을 체결시켜 주었다. 지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어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임야 거래계약 체결시켜 줄 수 있는 거죠. 2항 을중개법인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를 분양대행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가 허용해 준 업무만 겸업할 수 있는데 14조가 1항 각호를 통해 허용한 업무 중에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이 있죠. 상가 분양대행, 주택 분양대행은 법인에게 허용된 업무입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병은 중개사무소 내에서 중개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업을 겸하고 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적극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지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다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을 영위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중개사무소의 전용 의무 규정도 삭제 폐지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컨설팅 겸할 수 있는 겁니다. 사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정은 의뢰인 A로부터 주택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지금 사항은 정보망을 통했다고 했습니다. 정보망을 통하여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매도 의뢰인 B의 주택을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원래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나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를 넘어서 있어도 중개가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5항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무는 노원구 하계동에 살고 있는 중개의뢰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그의 소유 빌딩의 매각을 의뢰받고 이를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다면 이거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겁니다. 사항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을 통하여 검색한 물건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지역 범위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번 갑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성동구청장에게 한다. 등록 신청 시는 수수료를 부담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동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가지고 성동구청에 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될 겁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죠. 2항, 당해중개법인은 6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이 설정되어야 한다. 법인은 4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2억 원 이상씩 추가 설정해야 되니까. 3항, 분사무소를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신고는 성동구청장에게 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그렇지만 이전 신고도 심지어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는 것이니까요. 4항,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5항, 갑은 성동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왜요? 성동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요.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도록 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 거죠. 디귿 옳은 말이고요. 리을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니은을 제외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랍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의 본다라는 말은 간주의 의미를 갖는 거죠. 2항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 있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3항 모든 고용인이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고용인 중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 의무가 있으니까. 4항 고용인의 고용 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몇 명의 고용인을 고용할 것인가와 고용인을 고용할 것인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단 올해 개정을 통해서 고용인 중 중개보조원은 여전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인원수 제한이 없지만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는 없게 되는데 10월 19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시험은 10월 28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고용인원수 제한도 현행법령으로 우리가 정리한 내용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5항 고용인은 모두 실무교육 수료 의무는 없으나 직무교육은 수료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고용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해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수료 의무가 없고 직무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1항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5개월간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한다면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함이니 미리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해야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4달간 휴업하고자 해서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데 예정되었던 휴업 기간보다 앞당겨 휴업한 지 1월 만에 업무 재개하고자 한다. 그러면 미리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하고 등록증 반환받아야 됩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 병은 공탁에서 보험으로 업무 보증을 변경 설정했다면 변경 신고 등록관청에 해야죠.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분사무소를 성동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했다면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속한 시군구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데 5항 공인중개사협회 무가 강원도에 협회 지부를 설치했다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해야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닌 것은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한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했어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리 신고했어야 되니까요. 2항 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과 자격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돼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 의무가 있지 자격증 반납 의무는 없습니다. 3항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3년 초과 후에 재등록하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할 수가 없죠. 만일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였다면 그때는 폐업 기간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해도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못하는 거고요. 4항 폐업 신고 후 1년이 넘은 후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연수교육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수료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닌 게 아니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5항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하면 수리해야 합니까?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반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자가 폐업 신고하면 폐업 신고 불수리하고 그 진행되는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나요? 제한이 있죠. 문서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후일 입증의 곤란함을 면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항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2항도 틀렸고 3항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가 아니라 그냥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대로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될 겁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조속한 거래 성사를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을 꼭 5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나마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없는 건데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원본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본도 전자문서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니은 거래 예정 금액 필수 기재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거래 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가격까지 확정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디귿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권장되는 표준서식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거래계약서는 리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한계가 옳습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및 일반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법령상 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이나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령상 사용이 사용되는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 맞죠.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9가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1항 각호를 통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3항 당해 중개 업무를 보조한 고용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고 고용인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지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도 없고 서명 및 날인의 의무도 없는 자인 거죠. 3.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말이고 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는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5항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고 주사무소라면 대표자와 이고요. 분사무소라면 책임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주택의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 생략될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무엇이었고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어떠했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와 함께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됩니다. 2항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 이 의무가 생기는 거죠. 3항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권리 이전 의뢰인과 권리 취득 의뢰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사항,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나요? 보수받지 않고 중개를 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의 교율 대상이므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5항,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 의뢰 시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 완성 이후까지 그 의무가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또 판례는요,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 과정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을 미리 예정했었다면 이행 과정에도 이 의무 이행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망 옳은 지문입니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3년 3천 맞습니다. 니은,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는 거죠. 디귿, 당사자 동의를 얻어 쌍방을 대리했다. 동의 얻어도 쌍방 대리는 1년 1천 아니라 3년 3천이고요.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외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도 1년 1천 아니고 3년 3천에 속합니다.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옳았네요.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9번 문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보완 요청에 신고인이 불응하거나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었다면 직권 종결할 수 있지만, 신고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자와 공동 제한하는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소속원이라고 해서 직권 종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최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이 3,800만 원이고요. 월차임이 10만 원이었으며 요율이 0.5, 계약기간 1년, 한도액은 20만 원이라는데, 계약기간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하등에 적용이 없는 부분이죠. 단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계약이라면 일단 요율에 적용해야 될 기준 금액은 월차임 곱하기 100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요율에 곱할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1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700만 원이죠. 700만 원에 3,800만 원 더해봐야 5천만 원 미만이 나오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되죠. 4,800이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안 되고 70을 곱해야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70 하면 700만 원. 700만 원에다가 보증금 3,8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4,500이 요율에 적용할 기준액입니다. 4,500에 0.5 곱하면 22만 5천 원이 산출액이 나오는데, 산출액 22만 5천 원은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도액 20만 원이 중개보수로 확정됩니다. 문제는 중개보수 총액을 물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아요? 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의뢰인에게 20만 원, 임차 의뢰인에게 20만 원을 각각 받으니 총액을 물은 이 문제에서는 사항 4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